지금부터 글로벌 박람회 코리아 한 북방 협력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한 북방 협력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신북방 정책의 3년 성과를 평가 및 향후 과제 점검, 북방 협력과 중국 1대1로 구상의 접점 모색, 북방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연계 전략으로서 서부 제조업 벨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먼저 고유한 통일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의 통일연구원 세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통일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학술 교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회의를 기획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많은 정부 부처와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해 주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범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협력에 대해 강조하신 이후 우리 정부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한반도 건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청사진을 실현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연이은 남북미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북방협력의 미래도 밝아 보였으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과 남북관계 악화,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북방협력 노력과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북방협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이와 관련된 많은 해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유한 원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권 위원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구훈입니다. 먼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한북방 협력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박람회 주최 측과 이번 세션을 준비해 주신 통일연구원 고유한 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션이 신북방 정책 3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방 협력을 준비하며
유라시아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북방 협력 세션 참여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여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신북방 정책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년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노력들이 서서히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 한러협의회를 통해 나인브릿지 2.0 사업에 합의하면서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우리 기업의 북방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러 투자 펀드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와의 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중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국 장춘에 추진 중인 한중국제협력 시범구의 총체 방안이 올해 4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 협의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도 조만간 사업 이행 약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후속 조치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관계 국가들과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 분야 협상이 추진 중이며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앙은행 간의 협의체 구성 등 금융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개최된 북방 포럼에서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준 개방적이고 투명한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북방 국가와 기존의 협력 범위를 넘어 의료 서비스,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과 디지털, 환경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은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과제와 성과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러시아와 몽골을 시작으로 2022년에 모든 북방 국가들과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재개되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라시아 국가들과 물류망이 이어져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누리고 하나로 이어진 땅, 바다, 하늘길 등을 통하여 사랑과 마음, 사상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된 평화와 공동변형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미래는 신북방 정책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션 참석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통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면서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으로서 신북방 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반도를 둘러싼 심대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오늘의 뜻깊은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며 한반도 문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연대와 협력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구훈 위원장님 기도연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맡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 김범덕입니다. 먼저 오늘 세션에 참석해 패널 분들과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션 시작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세 분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엄고 교수님,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이현태 교수님, 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세 분이십니다.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박정호 대표님, 연세대학교 조정원 교수님, 그리고 화상으로 대경제정책연구원 최정호 통일국제협력팀장님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션은 세 분의 발표를 진행한 이후에 토론자 세 분이 각 발표자분들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패널 전원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참고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시간은 가급적 한 분당 15분, 토론 시간은 한 분당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엄고 교수님께서 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뭘로 하는 거죠? 이거 안 움직이는데? 예, 지금 권구은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 또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북방 정책을 평가할 그런 입장과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정권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왔다. 그렇게 우선 전체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다음이요. 우선 이번 정부가 신북방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동북 삼성하고 지금 연해주에 러시아 극동에 지금 한국 전용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 플랫폼 또는 펀드 조성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러 제재나 대북 제재, 특히 미중 미러 갈등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신북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또 그런 3년이기도 했습니다. 또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새로운 좀 정책 스타일,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나열해서 그 일들을 조직적으로 좀 추진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의 우선순위가 조금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좀 조합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거고, 또 굳이 또 말씀드리면 민간과의 좀 유기적인 공조 참여, 이제 그런 게 뭐 코로나 위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덜 눈에 띄었다, 그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평가 차원의 말씀이고, 이번 정부가 어느 역대 정부보다 북방 정책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은 우리가 높게 평가할 그런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지금 그 미중 갈등이 굉장히 이제 첨예화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세대로 진입하고 있고, 또 코로나 위기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우선 이제 기존의 북방 정책에서 추진해왔던 인프라나 뭐 그런 라인 브릿지 중심의 그런 사업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라인 브릿지 2.0,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또 제시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아마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이제 신북방 정책의 정책 내용이 이제 확대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인간 우선이라는 거죠. 저희가 평화 선도적인 북핵 해결, 또 남북 공존과 북방 정책의 유기적 연계, 또 협력의 실질적 거버넌스의 마련,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런 휴먼 우선, 인간 우선의 철학 속에서 이제 추진해 왔다. 특히 보건 협력이나 이제 ODA 협력 강화 같은 것은 이번 정부에서 좀 눈에 띄게 증가한 측면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을 중심으로 보다 디지털적이고 보다 스마트한 협력으로 협력의 질을 개선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친환경의 그런 그린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신북방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정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제 우선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지정학입니다.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바이든 시기에도 좀 지속될 것 같고, 또 미중 갈등의 미러 갈등이 이제 조금 이제 저희에게는 좀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한미 동맹 속에서 이제 한중 경제 협력을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저희의 어떤 지정학적 이익을 해칭하는 그런 전략과, 또 저희가 동북아 평화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또 물류나 인적 네트워크, 에너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믹싱 전략을 썼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설치 이후에 한중 관계 상당히 어렵고 또 한일 관계도 어려워졌고 특히 다자주의나 네트워킹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 지전략적 대안이 가능은 하지만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동북아의 반미 전선을 형성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북핵 문제 해결이나 저희 외교 전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는 조금 다른 지정학적 견해 또는 입장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보다 조금 전향적인 자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신북방 전략이 저희의 지전략적 의미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입장은 이겁니다. 뭐 여러분 전부 동의하시다시피 지정학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북핵 문제나 이런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동북아의 역내 상황이 국제관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여 국수는 적은데 힘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역시 경제적 비정치적 의제가 정치적 협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북방 정책 자체가 단순히 경제 협력의 제고다. 우리 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다. 이런 단계를 더 넘어서서 우리 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불가피하게 확대해야 되는 또 그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아까 위원장님도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한미 동맹 문제 또 경제 협력의 신뢰를 어떻게 정치적 신뢰로 연결시킬 것인가, 또 한반도 경제권과 북방 경제 협력권 이제 협력의 유기적 연계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저희가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새롭게 이제 다가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과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외교 노선은 뭐 자유적 국제주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동맹과 다자주의, 뭐 국제 법치, 규범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뭐 주제의 사실인데 역시 이런 원칙적 민주주의 외교, 인권 외교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하고 불가피하게 마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러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역시 이제 미러 관계가 개선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자체가 러시아를 굉장히 수정주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바이든이 40년 동안 소련과 러시아를 다루어 오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21년에 이제 연장해야 되는 뉴스타트 문제를 포함한 군비 통제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이런 일부 측면의 협력적 요소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북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제 신문 칼럼들을 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의 선택은 두 가지일 텐데 현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행정부와의 관계를 모색해보자 하는 입장과 아니면 이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종의 반미 전선을 구축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 두 가지 입장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현상을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가급적 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에 보다 초점을 이제 두는 이제 현재와 비슷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과 같이 그런 입장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제 보다 적극적 대북 정책, 특히 중국과 협력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이제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프레젠스를 줄이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 지금보다도 더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신북방 정책을 보다 정교히 하고 그 신북방 정책 자체가 우리의 대외 전략, 전략적, 지정학적 전략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기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이제 많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다 정교히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대북 정책 또는 우리의 신북방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한반도 경제권과 북방 경제권의 결합에 관한 굉장히 유기적인 로드맵을 더 이제 정교히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문제는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북방 정책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밸류 체인의 맥락에서 이제 신북방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인스트루멘트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PPP라든지 파이낸스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이제 도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역시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신북방 정책에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북아 6개국과 이제 미국의 참여를 이제 제안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북아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지역주의 또는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굉장히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필요한 또 어느 국가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느낀 점은 역시 미국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런 미국을 참여시킬 수 있는 좀 표현에 의하면 좀 올코트 프레싱을 걸어야 된다. 이제 정말 전면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북방 정책, 특히 철도 공동체 같은 거에 이익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역시 그 창의적인 소다자 협력 방식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한일러 협력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미국산 셰일 가스를 540만 톤 정도 수입합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과거처럼 러시아 PNG를 수입할 만큼 러시아 가스 수요가 과거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한일러 가스 에너지 클럽 같은 거는 당장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일 양자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양자 관계를 풀기 어렵다면 저희가 이런 좀 소다자 협력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도 모색해 볼 겸 저희가 이런 창의적인 소다자 뭐 한일로뿐만 아니라 한중로라든지 또 미래의 한일 중로 사각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채널을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현태 교수님께서 중국의 1대1로와 북방 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천대학교 중국학과의 이현태입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에서 중국경제와 한국경제 협력방안 1대1로와 관련한 한국의 협력방안 등을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이후 북방위가 2017년에 탄생했을 때 특히 동북 삼성과의 협력에 대해서 북방위와 같이 연구과제를 진행한 바 있고 북방경제협력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북방협력이나 1대1로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위원장님 이미 총괄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엄구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북방협력을 주로 중국의 1대1로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1대1의 구상과 동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1대1로와 신북방 정책의 협력 사항을 살펴보고 전망과 간단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구상인데요. 아시다시피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1대1로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기점이 마련된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다가 작년에 1대1로 포럼, 2차 국제 포럼에서 소위 말하는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1대1로 구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품질 발전은 뭐냐라는 것은 일단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1대1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이 수원국들로 하여금 부채를 많이 지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중국이 어떤 제국주의적인 신팽창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수원국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거의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걸 명시적으로 많이 아니라고 얘기해왔지만 그런 것들의 내용을 상당히 받아서 부채 관리라든가 국제 협력이라든가 사회 환경 이런 관리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2019년에 1대1로 2.0 소위 말하는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이고 최근까지도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1대1로 구상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무역액이 1대1로 국가들과 6조 달러에 이르렀고 직접 투자도 많이 됐고 수원국의 GDP가 1대1로 구상 때문에 3.5% 증가했다라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함정 외교다, 중국의 새로운 팽창 전략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인 미중 쪽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중 대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경제변형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블루단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1대1로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대1로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가 벌어지면은 사업 자체의 계속적인 전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이런 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원국들이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부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1대1로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빌린 것을 다시 페이먼트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대1로 투자에 대한 전체도 격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국의 쌍순환 전략, 중국이 최근에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쌍순환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1대1로 구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미중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에 나온 경제 정책으로 국내 시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순환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 대순환과 융합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내수 시장을 더 키우고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줄이고 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1대1로는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밖으로 나가는 전략인데 동력이 좀 상실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이 1대1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되고 중국에 어떤 영향, 그리고 수원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가중되면서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중국의 1대1로 팽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쌍순환 전략이 얼마나 중국의 외부 진출을 제한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이란 말은 뭐 1대1로 사업이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축소가 되고 기존의 막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인프라 쪽에서 좀 규모가 축소되면서 성격이 다른 하드웨어 위주가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규모 면에서 부정적이고 다른 어떤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북방 정책과의 협력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1대1 구성과 굉장히 지역적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신북방 국가와 여러 가지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러시아와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있고 우리 신북방 정책에서 유일하게 중국으로서는 동북 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를 고려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학 교류 상을 보면 동북 삼성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가장 크고 나머지들은 조금 적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경제 교류고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5% 이내의 투자와 5% 이내의 무역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북 삼성이 좀 편향되어 있는 지역 편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북방의 협력 과제는 최근에 우리 부단장님도 오셨지만 최근에 북방에서 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시대에 맞고 코로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아까 엄 교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대1로와 신북방 정책의 협력 논의는 언제부터 본격화가 됐느냐? 17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두 개를 협력하겠다는 얘기 나왔고 그거를 연장선순으로 2018년 15차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 공동체, 그리고 경제부총리 2차 1대1로 국제포럼 참석, 그리고 최근에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 16차 경제장관회의, 이런 것들이 모두 양 정책의 협의를 논의한 과정입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권과 중앙아시아권에는 사실 한국과 중국이 공동 진출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동북 삼성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이나 뭐 등등이 들어가서 하는 협력, 한중 양자 협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넓게 보면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동안 양국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제3국 시장 진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신북방 국가에서도 한중 협력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야말 프로젝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1대1로 구성해서 중국이 핵심적인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사업에 기업들이 글로벌 참여 기업이 많은 기업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AIB나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있죠. 다들 아시는 일부 에너지나 교통 인프라 이외에는 수익성 있는 매력 있는 투자가 많지 않고요. 중국 주도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도 혹은 MDB의 메가 프로젝트 일부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가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1대1로의 동력이 줄어들면서 북방에서의 공동 진출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3국 공동 진출이 모델인데요.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수출입은행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에서 공동 출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엄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 진출을 위한 1대1로와 신북방 정책 협력을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AIB나 각종 타자개발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한국의 대우조선하고 그리고 두산건설에서 조달에 많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북 삼성 협력인데요. 이거는 뭐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에서는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방에서는 MOU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춘에 장춘이 발전개혁위원회가 최초로 만든 일종의 자유무역 시범구이자 한중 산업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에게 여러 가지 우대 조치와 이런 것들을 줄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 특히 북방에서 개입해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점이 있어서 열심히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바이오, 보건의료, 헬스 이런 산업들 그리고 ICT 같은 첨단 기술의 한중 경제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 여행사의 지사 설립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 관광 분야 이쪽도 유통 이런 분야도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인데요. 발기위의 동북진흥서가 북방의 카운터파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상호 방문하면서 시찰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채널을 정기적으로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정부 간 사업보다 이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부 간의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사드 제재 이후에 더 그렇고요. 그리고 동북 삼성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출은 리스크 평가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고 수익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막 너무 이렇게 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부는 이렇게 플랫폼을 잘 조성을 해왔고 거기에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주면 기업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운영에는 한국식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공동위원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중국과 싱가포르이 해왔는데요. 그런 방식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 또 동북 삼성의 14.5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 놓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화나 바이오, 농업 등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 계획을 시행하면서 성공 케이스를 일부라도 조금씩 트랙 레코드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동북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실패를 많이 거듭해 왔는데요. 뭐 풍부한 농산물이나 특수한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식품 강업들이 좀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공 케이스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쪽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작은 측면에 먼저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상인데 이거는 제 다음 발표는 아마 정은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중요하게 이 동북과의 협력의 하나의 모멘텀인데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코레일에서 어떤 시범은행이라는 개념도 좀 내봤었죠. 그래서 지금 농심이 이도백화, 백두산에 있는 이도백화에서 생수를 끌어오는 지금 이 왼쪽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한반도 철도 TKR과 TCR에
국제화물열차를 시범 운행하고 수송 검증력을 검증하는 이런 시범 사업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아까 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신북방 정책과 1대1로의 협력 방안을 구상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과제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1대1 정리하자면 1대1로 구상과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 중앙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과 동북 삼성에서의 한중 협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대1로 구상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수익성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신북방 정책에서 잘 해왔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우리 양자적인 협력부터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3자 구성이 필요할 때 혹은 중국이 펀딩을 하거나 이런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뒤는 쪽에서 우리가 좀 부가적으로 협력하는 방향 중국도 그걸 요즘에 이제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의 접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제동 진출의 어려움 가중, 지역적 특성, 동북 굉장히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 지역의 전략적 가치, 동북의 전략적 가치는 말할 필요가 없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북방 정책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 지속적으로 1대1로 구상 등을 이 지역에서 전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2.0 고품질 1대1로 가면서 외국과의 협력,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차원의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모멘텀은 꾸준히 유지해 나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를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소프트 인프라 협력인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초국경 전자상거래, 의료방역, 환경 등 비전통합부 협력, ICT 기술, 교육, 문화 등 이런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건 많이 공감대 형성되고 있고 하드 인프라 협력도 1대1로 구상이나 MDB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 같은 형식으로 모색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희 1대1로와 저희 신북방정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희 박사께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서부 제조업 벨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서부 제조업 벨트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3대 경제 벨트에 관한 논의인데요. 발표집하고 이제 오늘 발표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서는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개요, 서부 제조업 벨트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추진 환경,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내놓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제 한국 경제 또한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이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 이는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분단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통로조차 차단된 마치 고립된 섭경제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이런 구조적인 위기를 탈피하고자 첫째는 남북 경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둘째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 영역을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대해서 결국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구상한다는 그랜드 비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 하나의 시장과 3대 경제 벨트 구축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3대 경제 벨트란 동부와 서부 그리고 DMZ 각각의 권역이 가지는 이 비교 우위를 발휘해서 한반도를 H벨트로 연계하자는 구상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한반도가 이 하나의 벨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는 상당히 많은 그 단계와 과정을 밟아야 하는 장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우선 그 H벨트 중에서도 특히 그 서부 지역의 제조업 벨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그 제조업 벨트 구축에 남북이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제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발전된 이퀄 선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어 왔고요. 또 현재는 신흥공업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 강국이 곧 기술 패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래의 트렌드가 아무리 4차 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이 된다고 해도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업 2025, 그다음에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등의 주요 국가들의 발전 전략을 보면은요,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첨단 산업의 육성이 아닌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서부 지역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무엇보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이 집중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이 지역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지로서의 물류비 감소, 노동시장, 그리고 판매시장 등의 여러 요인들이 가져오는 시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양 중심의 이 서부 권역만 보아도 인구가 80만 이상 밀집된 지형이고요. 또 밀류비의 측면에서 봐도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제 수도 중심의 방사형으로 뻗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그 평양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평성이 현재 북한 최대 도매 시장이면서 국내 최대 의복 생산 기지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서부 지역이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남한과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동시에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북중 물류, 육로 물력의 80%가 단동과 신의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서부 지역이 남한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당장이라도 남한의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요. 물류비 절감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는 만큼 납기일 준수 등의 많은 잠재적 성장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실험들은 이미 개성공단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서 사진과 같이 중공업과 경공업을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시켰지만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격차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집중된 또는 소비지로서 또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닦아진 중국과 가까운 동시에 이제 생산지로서의 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북한에서 그 강철을 생산하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강철을 생산하는 이 대표 기지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이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부의 입장 강선 제강소의 생산 능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제철 생산 측면에서 보면 함경북도 청진에 입지한 이 김책 제철소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에 아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지라 불리는 무상광산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수송 인프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진에서 받은 제철로 철강을 생산하는 이 청진 제강소를 보면은요, 강선 남쪽에 위치한 이 강선 제강소에 비해서 생산이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부는 인구가 밀집된 서부에 비해 철강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인구가 밀집된 이 서부로 운반하기에도 교통이나 전력 등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국도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는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과 인프라 격차 등으로는 인해서 마치 동서가 단절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강선 제강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붐, 시장과 무역 제도가 완화되면서 이 강선 제강소 주변으로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개인 기업들이 집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력 조달을 용이하고 또 제강소로부터 특수 재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 가능하고 기술자가 집적해 있고, 무엇보다 내륙이나 중국 등의 팔로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 등이 밀집되어 있는 북한의 서부 지역과 남한의 수도권 중심으로 하나의 제조업 벨트를 구축하는 일은 단순히 그 한반도가 주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권역과 함께 묶어진다면, 동북 지역과 묶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의 서부 지역이 하나의 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환경들이 있는데, 특히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비핵화나 대북 제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제 경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부각되는 이 미중 갈등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이란 이 대립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착화시키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여러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은 향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만큼의 의지를 보이고, 미국 또한 비핵화에 요구하는 협상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지금 마치 상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게 변수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인은요, 바로 영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남북 경협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반면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그리고 북중 관계에도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은 대북 사업을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어떤 정치나 안보적인 가치에서 경제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중국이 WTO를 가입한 2000년부터 북중 무역이 증가하고 또 관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는 북한의 지경학적 위상을 높여줘서 향후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 속에서 다자 간의 협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이러한 요인들을 이제 고려해서 남북이 고려해야 된다면,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이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 사항 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교류, 재개, 산업협력 제도와 그리고 다자협력. 근데 이거는 환경만 풀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요, 1단계로서 제시한 남북 교류 재개이고요. 이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협력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민간 교류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 높은 단계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 실천하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재 하에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는
선제적으로 삼통을 개방하는 등 이제 재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야 됐고요. 우선은 5.24 조치 이전 수준, 최소 현재 북중이나 북러 수준으로 이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재가 좀 더 완화되면 가능한 일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 간 물류가 이제 형성이 되면 이 과정에서도 남북 기술 이전, 기술 협력도 가능해서 상호 의존적인 분업 구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 2007년에도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체결하면서 이때 남한이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제공할 때 남측의 기술 지원단도 함께 보냈습니다. 즉 이제 기술 교류라는 것은 남북 간의 차이와 격차에 의해서 물류가 이동을 하면 그것도 함께 따라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류가 형성이 되면 그동안 불륜석적인 교통 인프라를 연결을 하고, 또 물류 거점 지역에 이제 기성공단 같은 산업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율을 살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거기서 새로운 동력과 함께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남국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인프라 협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그럼 평양에서 신우주, 평양에서 단동까지, 이런 신우주 단동까지 이런 것들은 또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협력을 할 때 북한 경제에 얼마만큼의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구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남북의 상호 의존도가 증가해서 상생 협력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평화 경제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북한의 값싼 노동력만을 타겟으로 해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어떤 여러 단계에서, 산업 단계에서 함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북한 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남한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요약해 보면은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3대 경제 그 구축에서 특히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 중심의 서해안 제도업 벨트 구축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중국의 동북 지역과 연계가 된다면 단지 한반도가 주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경제권의 큰 축을 이루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교류의 재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지정 토론 잘 들었고요. 세 분 발표 잘 들었고, 이에 이어서 이제 토론자분들의 그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대표님께서 엄구호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너비윤세배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엄구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엄구호 교수님이 러시아 대러 정책이나 외교나 이 전략 쪽 부분에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셔서 오늘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중요한 이슈들을 짚고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거의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북방 정책이란 타이틀로 이 정권이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사실 컨트롤 타워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위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거기에 컨텐츠가 중요한데 이제 그 컨텐츠를 제가 보기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인 브릿지가 기본적으로 북방 쪽 지역하고의 협력, 경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컨텐츠도 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들이 있죠. 뭐 남북 간의 경색, 그다음에 미국의 테러 제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는 이게 이제 신북방 경제라고 했을 때 경제의 이제 주체는 이제 기업인데 기업의 참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도 뭐 비즈니스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바이든 그 미국의 새로운 어떤 정부의 이제 출범으로 기대하는 것, 기대되는 것, 그 중에서 아까 엄교 교수님께서 미국이 우리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고 또 한들 간에 아까 나인 브릿지 같이 보통 하드웨어나 인프라 쪽 그 협력 이런 부분이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 스마트하고 디지털적인 것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정책 도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 인프라적인 것 이런 부분이 나인 브릿지의 정책 중에 대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떤 경색 상황이면 사실은 뭐 기업이 참여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정책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새로운 정책 도구에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드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이제 신북방 쪽 지역에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있던 여러 가지 협력 중에서 아까 하드웨어적인 것, 우리나라가 잘하는 EPC나 이게 이제 러시아 지역에는 잘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나인 브릿지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에 봤을 기업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 EPC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잘 못 가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지에서 러시아하고는 할 거는 사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게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백신 문제, 그 러시아 개발한 백신 문제를 한국에서 아시아의 생산 허브를 만들고 싶은데 러시아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백신의 대량 생산, CMO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대기업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러시아가 잘하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 R&D의 개발 결과물, 그렇죠 매스 프로덕션이 안 돼서 한국이 잘하는 대량 생산 공정 기술, 뭐 반도체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하고 러시아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러시아의 그 구글과 같은 얀덱스 같은 경우는 얀덱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고 우리 한국의 현대모비스가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의 하드웨어적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플랫폼 이 두 개가 아주 그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서 지금 사업을 지금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소프트웨어적인 것,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이 한국의 대량 생산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사실 그것은 또 기업의 참여가 사실은 되는 부분이고요. 정책하고 정책의 추진, 정책을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는 이제 정부나 여러 가지 전문가가 만들지만 그걸 이제 집행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건 보통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사실 들어갈 만한 여러 가지 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이제 뭔가 이렇게 산업단 아까도 보니까 동북아 쪽의 산업단지
지금 LH가 하고 있는 극동의 또 산업단지. 보통 우리나라는 이 해외 시장 진출 자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쪽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는데 사실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 공장을 지었을 때 과연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결국 기업은 사실은 거기 산단을 안 만들더라도 그 마켓이 있고 시장성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투자 안 해도 투자하는 게 기업들인데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아까 물류 인프라의 그런 특성이나 시장성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기업의 관점 이렇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뭘 잘하고 있고 해외 마켓에서 뭘 수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좀 성격을 맞춰서 신북방 지역에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LH가 하는 산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업의 관점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들을 기본 전제 조건을 만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정부 간에 서로 야 이거 산단 만들자 정책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참여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그러니까 조심해서보다는 그거를 좀 고려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신북방 정책의 나인 브릿지 이외에 스마트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디지털적인 거를 뭔가 새로운 정책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면 저는 전적으로 기업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그쪽이 오히려 한러 경제 협력 분야나 이 신북방 쪽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정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협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건 결국엔 기업들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우대 대책이 기반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걸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 LH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붙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원 박사님께서 이현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현태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1대1로와 북방 경제협력의 연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또 꾸준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도 평소에 많이 또 관련 연구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의 1대1로가 이제 그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들, 성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채를 이제 지게 만드는 그 원조를 받은 국가들이 그런 좀 문제점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이제 이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내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해외에서의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한중 간의 공동 진출,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 진출 쉽지는 않겠지만 한중 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하고 일단 공동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이 건설 사업 수주 경쟁을 할 때 중국 기업들이 가끔씩 워낙 낮은 가격으로 그 가격을 써내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해외에서의 이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조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국의 수요가 좀 맞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요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특히 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이현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정유 석유화학 관련된 그 사례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한중일의 정책 금융기관이 이제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한국도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벌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나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ADB 펀드도 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중국과 이 카자흐스탄, 이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 쌍서도로라는 건설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은 이 AIIB가 출범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ADB 펀드를 가지고 여러 나라 건설 회사들이 구간별로 이제 공사구간을 나눠서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양국 기업들 간의 공동 진출 외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다른 서방 국가들의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다자 공동 컨소시엄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이제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중 간의 그 창춘에서의 협력 시범구 다 지금 유망한 앞으로 협력의 수요가 있는 분야들일 텐데, 제가 이현태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이후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게임의 그 중국 시장에서의 그 판호, 그 허가를 받는 것도 최근에서야 다시 재개가 됐고, 드라마나 영화의 공동 제작 사례는 최근에 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라든가 웹툰 이런 쪽을 좀 가지고 이 협력시범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나, 한중 간에 이 정부 간에 이제 지금도 가능한 방식으로 다 소통이 되고 있겠지만,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실무적인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줄여나가야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이제 기업이나 병원 사업 추진할 때 보면 이 토지 용도를 좀 이게 좀 할 수 없는 그런 그린벨트였는데 좀 뒤에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위치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 그것과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최정호 팀장님께서 정은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한반도 신경제구성과 서부 제조업벨트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은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3대 경제벨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이른 현 시점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토론 요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연역을 보면 발표 자료와 같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이어갔고요. 국제사회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8년에 구상이 현실화되는 듯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2번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경협 방안으로는 북한 현장 실사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2019년 2월부터인데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그 어떠한 대외 협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추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2020년은 물론이고요. 2021년도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또 평화경제가 추진되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정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과와 과가 있었는데요.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를 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남과 대국제사회에 대한 군사도발이 거의 멈췄습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정은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북한 인프라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쩌면 남북 경제 협력이 더 나은 경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확인하도록 해줬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고 무서워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던 기존 관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번 개최되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길 정도로 대북 간이 재검토되었다는 점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이제 실패인데요. 가장 컸던 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남북의 기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남한은 국제 관례와 남한의 경험에 의해서 남북 협력을 제안을 하고 그런 제안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 관례를 따르지 않고 우리식 개혁 개방, 우리식 경제 발전을 추구하니 남한이 응하고 싶으면 응해라 라는 식의 태도를 일관을 했고요. 평창 올림픽에서처럼 우리가 평화를 외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질적으로 이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대외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었는데요. 제재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대외관계 중단이 예상보다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그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부정적인 대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다 보니까 남한은 그냥 제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비대칭적인 경제 규모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이었고 남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북한은 경직되고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진척이 느리고 우리의 제안을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인상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앞으로 나올 상황인데요. 어쩌면 이 상황을 제재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태도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북방 경제가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낙후 지역인데 자원 외에는 많은 부분이 열 위에 놓여 있는 북방 경제와 아직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는 북방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어쩌면 북방 경제를 좀 작게 언급을 하는 것이 정권 유지와 국민들의 지지 획득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규모의 차이도 너무 큰데요. 남한 경제 규모가 1,700조 원이고 매년 2% 경제 성장을 하면 약 34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북한 GDP는 최대 한 4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1년에 경제 성장하는 규모가 북한 경제 전체를 합한 거랑 같은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경제 협력보다는 평화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성과가 났는데 앞으로도 어쩌면 한반도 평화 관리가 주요하게 자리를 하고 경협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은희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공과 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자유 토론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발표자분들께 여러 질문과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선 한 라운드를 발표자분들께서 그 토론자께서 해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하는 라운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원고 교수님부터. 예, 박정호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그런 기업들의 진출을 위하는 여건 조성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저희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 러시아 정부 조달 사업 같은데 참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고 또 통관이나 이런 데도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그 한러 서비스 투자 FTA가 잘 추진이 되면 그 투자 FTA 그 인베스트먼트 챕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아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이번 정부가 한러 기업 협의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그런 요구 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유럽의 경험을 조금 많이 참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식 스탠다드에 따른 이제 기업 활동 또 진출. 그런데 사실 유럽은 우리보다는 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로비
뭐 그런 것도 많이 병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이제 단순히 그냥 협정이나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소사이어티나 인맥 형성 이런 여건도 많이 마련해 주는데 이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EDCF나 여러 가지 차관 이런 것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또 ODA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좀 기업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공공기관들은 러시아에 사실은 예를 들면 지난 30년 동안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맥이 이제 기업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우리 새로운 협력의 이제 디지털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소 경제 같은 겁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35 이제 수소 경제 국가 발전 계획 같은 거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 러시아는 그 탄화 수소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저희가 흔히 블루 수소라고 그러죠. 이런 블루 수소 공급 능력은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이런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미래 경제에서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아까 현대모비스 자율차 그 얀덱스 협력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디지털 협력 강조하는 거에 비하면 저희가 이런 성공 협력 사례는 또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4차 산업, 뭐 이제 미래 디지털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이제 그런 여건, 뭐 스마트 서미트라든지 뭐 스마트 페스티벌, 뭐 벤처 페스티벌, 뭐 하여튼 그런 여러 형태를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건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기업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태 교수님 아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조정원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조 교수님 중국 산업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디테일한 질문들을 주셔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일단 문화산업 쪽을 좀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이 게임 산업의 판호를 한국 기업에게 안내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판호가 일종의 중국은 게임을 약간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출판 허가를 내듯이 게임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판호라는 거를 그걸 이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중국적인 스타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면은 신고만 하면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은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주의 사상을 고양하는 게임이어야 한다. 뭐 문화 의수성을 소화해야 된다. 중국 체제 유지에 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세부 규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격투하는 게임인 경우 유혈이 보이면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액체라도 게임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판호라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해 두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게임 산업이 거의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년 동안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조금씩 한한령이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풀면서 내보내는 측면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와 영화의 한중 공동 제작도 사드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의 결합을 통해서 활발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길림성과의 협력, 한중 국제학자 시범그 협력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길림성의 역량에 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까 부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됐습니다. 플랫폼
정부 간 플랫폼 작성 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기업들이 과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순간이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게임 산업, 뭐 영화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면은 과연 중국이 그동안 사드 제재 이후에 이렇게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 규정들을 도왔는데 너희들이 길림성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서 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광전총국이라는 중앙정부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쪽에서 국제합작 시범구에 입주하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 중앙정부에서 허가하는 이상의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상호 간의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캐릭터의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문화 콘텐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파노도 그렇지만 웹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독자 플랫폼 진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라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라인 웹툰은 한국의 네이버 웹툰인데 굉장히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요즘에는 북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저희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웹툰을 운영하는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로 바꾼다든가 한국의 그런 웹툰의 노하우들이 20-30년 동안 쌓인 노하우들을 반영하는 그런 걸 만들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독자 플랫폼 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에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냥 판권만 판다든가 아니면 그 중국의 플랫폼 회사와 합자를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율성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중국적인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다른 형태로 뭔가 한국에 더 자율성을 주는 형태로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적인 질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라서 지방마다 주요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길림성에는 길림TV가 있고요. 요녕성에는 요녕TV가 있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림성에서 적극적으로 한중 영화를 만들겠다. 물론 이제 중앙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겠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길림성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걸 본인들의 TV에 띄운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전역으로 방송되고 이러면서 다시 또 한중 문화 교류, 한류 교류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끊임없이 길림성과 같이 얘기하면서 시범구에서 한국 기업한테 어떤 거를 좀 우회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모색을 통해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토지 용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구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기업이 딴 데 갔을 때는 그렇게 막 토지 용도라든가 이거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유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쪽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한국이 여러 군데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광동성도 있고요. 산동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떠나오고 있거든요. 경영사정 안 좋습니다.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정부는 플랫폼 서포트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원희 박사님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 박사님 오늘 제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많은 의문점들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향후 과제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그 질문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인데요.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사실 그 추진 환경 여건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앞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구상이 담긴 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줬고, 또 이것이 그 북한의 김정은 시대 개발구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2018년 그 평창 올림픽 이후로 남북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의 정상들의 그 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국들의 그런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재나 이런 비핵화라는 것이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벽인지 그런 것들도 깨달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변함없는 의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기보다는 이것들을 좀 더 확장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 시절의 그런 북방 정책과도 상당히 연속성이 있고, 이거를 확대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떤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입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우선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재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향후에 그런 과제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느낀 점은 다 저희 이 분야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대북 대러 제재, 거기다 코로나,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이제 국제질서 변화 등 사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이제 북방 정책 모두 사실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미팅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꼭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위기가 꼭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저희 신북방 정책 집행과 향후 이제 새로운 구상 마련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